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는 오늘 프랑스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타이완 관련 발언을 두고 중국 외교부장까지 나서 장난하다 타 죽는다는 막말에 가까운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여 매입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피해자들을 위해 보증금을 저금리에 갈아탈 수 있는 대출 접수도 이뤄집니다. 오늘부터 전방신호 빨간불에서 우회전을 할 때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으로 벌점 15점에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됩니다. 네,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 회장이 증거를 없애려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강 씨는 현명한 판단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밝혔지만 송영길 전 대표도 돈봉투 전달 사실을 알았는지 등을 묻는 말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강 씨가 공범들과 말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피의자들의 증거인멸 우려가 명백한데도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루된 의원들만 최대 20명에 달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당 차원의 선제 조치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내년 총선을 꼭 1년 남겨두고 민생 정책으로 드라이브를 걸려던 민주당이 거대 악재에 맞닥뜨렸습니다. 당의 도덕성과 정체성이 뿌리채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간의 정당 혁신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역 의원만 최소 10명에서 20명까지 거론되는 만큼 일각에선 당 차원의 선제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는 뭔가요? 지금은 당으로서는 제명, 제명, 출당 조치 이런 것 등등 얘기했죠. 지난 20일 의원총회에서도 당 대응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일단 지도부는 신중한 모습입니다. 지금은 특정 캠프의 일일지라도 우리 당 지도부와 의원들 모두가 국민들께 고개 숙여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수사나 재판과 별개로 의혹 당사자들에게 어떤 처분이 내려지든 당은 딜레마에 처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력한 징계가 내려지면 사법 리스크에도 당직을 유지한 이재명 대표의 경우와 비교될 가능성이 큽니다. 초선 의원님들께서 당에서 사실규명을 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좀 어떻게 보실까요? 강하는 송영길 대표 출당까지도 고민하고 계시나요? 반면 소극적 대응이 이뤄지면 총선을 앞두고 민심의 촉각을 곤두세운 의원들의 반발과 계파 갈등이 본격화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다 이심송심, 이재명의 마음이 송영길의 마음이라는 여당의 공격에서도 자유롭기 힘듭니다. 송 전 대표의 국회의원 지역구를 양도받아 차지하는 과정에서 어떤 거래나 흥정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 대표는 총선 총력 대응으로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려고 했지만 돈봉투 의혹까지 덮쳐 그야말로 첩첩산중입니다. 이 대표가 이 파고를 어떻게 헤쳐나가느냐에 따라 내년 총선 결과가 달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프랑스 현지에서 입장을 밝힙니다. 프랑스의 방문 연구교수 자격으로 머무는 송 전 대표는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후 4시, 우리 시각으로 밤 11시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엽니다.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의혹에 대해 해명을 하고 당의 귀국 요청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예정보다 빨리 귀국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민생 우선을 강조하며 지난달 야심차게 출범한 김기현 호가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도부의 일원인 선출직 최고위원 4명 가운데 3명이 각종 설화에 휩싸여 위기를 키웠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딴 구설의 불씨는 3.8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로 당선된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이 댕겼습니다.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에 이어 전광훈 목사의 우파 천하 통일 발언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전광훈 목사께서 또 우파 진영을 전부 이 천하 통일을 해서 당 안팎의 거센 비판에 김 최고위원은 고개를 숙였지만 파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극우 인사와 집권 여당의 관계가 새삼 재조명되며 중도층 표심 이탈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졌고 반드시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당신들의 버릇을 고쳐드리겠습니다. 급기야 김기현 대표는 전광훈 목사를 강한 어조로 비난하며 거리두기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우리 당을 뭘로 알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그 입을 당장 좀 닫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당원서 추천인에 전 목사를 쓴 당원에게 탈당을 권유하는 등 당 차원의 손절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는데 악재는 금세 또 다른 곳에서 불거졌습니다. 제주 4.3 사건 김일성 지시서를 거론했던 태영호 최고위원이 이번엔 백범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통일전선 전략에 당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지도부에서 요청이 있었는지 나오지 말라고. 아닙니다. 혹시 언제까지 참석 안 하실 생각이세요? 혹시 민심과 동떨어진 여당 지도부의 발언은 정책 현안이라고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조수진 최고위원이 쌀 수요 촉진 방안 가운데 하나로 내놓은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제안은 정치를 희화화했다는 비판을 불러왔습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밥을 잘 먹지 않는 분들이 많거든요. 당원 투표 100%로 치러진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선출직 최고위원 4명 가운데 3명이 본인들의 해명에도 여론의 질타를 피하지 못한 상황. 정부의 대일 외교와 주 69시간제 논란 등으로 가뜩이나 하락세를 보였던 여당의 지지율엔 찬물이 끼얹어졌습니다. 국민 눈살이 찌푸리게 하거나 당에 큰 위해를 가한 분들이 있다면 단호한 조치를 할 것이다. 또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선 지지율 견인에 선봉해서야 할 지도부가 오히려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민생 행보에 집중하며 기강 잡기에 돌입한 김기현 대표가 이런 불만을 잠재우고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타이완 관련 발언을 두고 중국 외교부장까지 나서서 막말에 가까운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도 물러서지 않고 있어서 양국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양새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포럼의 기조연설자로 나선 친강 외교부장. 요즘 타이완 해협 관련 괴담을 자주 듣는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로이터 인터뷰 발언을 두고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其逻辑是荒谬的，其后果是危险的。在台湾问题上玩而活者，必自焚。 앞서 말첨견말라는 중국 외교부 브리핑 논평에 우리 정부는 주한 중국 대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이튿날 중국 외교부장이 직접 나와서 더 신랄하게 비난한 겁니다. 말참견 발언의 장본인인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잘못된 발언에 대해 베이징과 서울의 외교 경로로 항의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중국 기자의 질문엔 미국을 겨냥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台湾是中国领土的一部分，是谁在试图改变这一现状呢？ 관영 매체도 한국은 미국에 아첨하기 위해 중국과의 관계를 희생하지 말라고 거들었습니다. 한미 동맹은 불평등하다며 굴욕 외교, 종속국 같은 막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이런 견제는 더욱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 전략적 모호성을 접은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외교 노선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친강 중국 외교부장이 대만 문제에서 불장난하는 자는 반드시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외교부가 재차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고 비판했습니다. 외교부는 윤 대통령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을 언급한 데 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무례한 발언을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우리 정부 입장엔 변함이 없고 중국 측이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지 않고 언행에 신중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를 놓고 러시아와 중국의 거친 반발이 이어지면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돌출 발언이 아닌 계산된 답변이라는 입장인데 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수 없는 국제 정세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조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정부를 관통하는 외교 키워드는 자유와 연대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처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끼리 똘똘 뭉쳐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어느 세계 시민이나 국가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그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외교는 담장 위를 걷는 일이라며 이처럼 전략적 모호함을 유지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부쩍 선명해졌습니다. 외신 인터뷰를 통해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가능성을 처음 시사했고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 타이완 문제는 중국과의 일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전에 질문지를 받았고 충분히 고심해 계산된 답변을 내놨다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전쟁 개입이라는 러시아 반발에 대통령실은 상식적 수준의 언급이며 전제가 있는 만큼 우리가 어떻게 할지는 거꾸로 러시아에 달려있다고 받아쳤습니다. 중국이 말참견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자 곧장 중국 대사를 초치해 국격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고 응수했습니다. 신경전을 피하지 않는 걸 넘어 할 말은 한다는 공세적 태도입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했고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단결한 상황에서 우리가 줄타기 실리 외교를 할 수 있는 판이 더는 아니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합니다. 부도덕한 전쟁에 계속 눈 감는다면 민주주의와 인권을 얘기할 명분이 없고 세계 10대 강국으로의 역할과 책임이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한국전쟁 때 자유세계가 우리를 도왔듯 보편적 국가들이 지금의 우크라이나를 지켜야 한다는 정서도 용산에는 팽배합니다.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국익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선도 있지만 살얼음판 외교전쟁에서 위태롭다는 우려도 공존합니다. 한쪽 편에 선 것으로 인식된 이상 동맹 간에 더 두둑한 성과가 절실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다가오는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는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 위협 대응을 위한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 방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이상의 강력한 대응을 언급했는데요. 이른바 한국식 핵 공유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나토 회원국인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튀르키예 등 5개 나라 6개 기지에는 미국의 전술핵 폭탄 150여 기가 배치돼 있습니다. 만약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미군이 관리하는 이들 핵무기를 나토 회원국의 전투기로 투하하게 됩니다. 이른바 나토식 핵 공유입니다. 핵 기획그룹, MPG를 통해 핵 운영 계획이나 의사결정 등 핵기획 참여를 보장하고는 있지만 핵무기 사용에 대한 최종 결심 권한은 미국만 갖고 있는 데다 나토 국가들의 핵기획 참여가 제한적이라는 게 한계로 지적됩니다. 미국의 전술핵을 배치한 나토식 핵공유가 외형상으로는 강력해 보이지만 협의의 깊이는 낮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때문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되는 한국형 핵 공유에는 의사결정 과정에 우리나라가 적극 참여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에 미국 핵무기를 두지는 않지만 그 운용에 관해서만큼은 협의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청하면 일본이나 괌 미군 기지 등에 배치된 미군의 핵자산이 즉각 한반도에 전개하는 방식 등이 언급됩니다. 한국도 주도적으로 여기에 참여해서 MPG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지금보다는 확장 억제력을 더 담보할 수 있지 않겠는가.
다만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없는 만큼 더 강력한 미국의 확장 억제 약속을 얼마나 체감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핵 항모나 전략 폭격기 등 미 전략 자산의 잦은 전개에도 고도화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민의 안보 불안을 잠재울 어떤 묘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여 매입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피해자를 위해 보증금을 저금리에 갈아탈 수 있는 대출 접수도 이루어집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사장이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기존 매입 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서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일부 사들이는 방안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LH가 사들여서 세입자가 쫓겨나지 않고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겁니다. 전세 사기 피해 물건을 최우선적으로 매입 대상으로 지정을 하도록 저희들이 이 범정부 회의에 제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LH에서는 아주 상세한 내용까지 검토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만 LH가 우선 매수권을 가지려면 입법이 필요하고 선순위 채권자가 있으면 피해 세입자는 보증금을 회수하긴 어렵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싼 금리로 갈아타도록 하는 방안도 실시됩니다.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은 경우인데 살던 집에 계속 살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자격 요건에 따라 연 1.2에서 2.1% 금리로 최대 2억 4천만 원, 보증금 80% 이내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24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5월에는 다른 은행으로 확대됩니다. 추가 지원책도 잇따라 시행되고 있는데 금융감독원은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열어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피해자가 몰려있는 인천 미추홀구에서 법률과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피해 지원 서비스도 시작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 지원뿐 아니라 근본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른 불행의 형식에 맞춘 해결책을 제시하고 치유를 제시하기도 하고 그런 거니까요.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보증사고는 지난달 1,300여 건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카드업계가 전세 사기 피해 고객들에게 대출 원리금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신금융협회는 롯데카드와 BC카드 등 9개 카드사가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 일정 기간 대출 원리금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분할 상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신용카드 결제금도 최대 6개월간 청구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 유예 종료 후 분할 상환,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 또는 감면 등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미국과 중국 두 나라의 공급망 재편이 국내 경제에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법을 앞세우면서 국내 기업을 고민에 빠뜨렸는데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조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전기차를 살 때 최대 $7,500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북미에서 차량 조립은 물론 배터리와 핵심 광물 역시 미국과 관련돼 있어야 합니다.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는 현대자동차의 GV70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입니다.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는 작년까지만 해도 보조금의 지원을 받았었죠. 이번에 그 IRA 세부안에 들어오는 전기차들이 다 미국 차밖에 없습니다. 닛산, 일본 차도 못 들어갔거든요. 미국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반도체법도 부담이긴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반도체 설비 투자에 나서면 보조금을 주지만 보조금을 받는 경우 중국 등 우려 대상국에선 반도체 시설을 확장하는 걸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도 공장을 운영하는 국내 반도체 기업으로선 또 하나의 불안 요소가 생긴 겁니다.
동일한 웨이퍼 양에다가 더 많은 반도체 칩을 생산을 하려고 하면 결국은 반도체 장비를 갖다가 중국으로 반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지금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미국산 반도체 장비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1년간 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유예 기간이 올해 10월로 끝나거든요. 미국과 중국이 앞다퉈 스스로 중심이 되는 공급망 재편에 나선 결과입니다. 중간에 끼어 어느 한 나라만 선택하기 어려운 우리나라로선 큰 도전에 직면한 셈입니다. 안 그래도 경제 성장률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과제까지 안게 됐다는 평가가 제기됩니다. 반도체, 에너지 관련 여러 제품들이 공급망 재편의 핵심이 된 상황입니다. 중국과 미국의 갈등 속에서 다른 산업 분야로 이런 공급망 재편의 효과들이 파급되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출 다변화 등으로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강력한 제품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주태현입니다. 미국의 IRA,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면 FTA가 필수인 만큼 인도네시아 등은 미국과 체결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무역국인 우리로선 각국의 무역 장벽을 넘는 게 절실한 만큼 상대에 맞춰 FTA나 유사한 형태의 경제협정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세계 자동차 배터리 판도를 바꾸는 미국의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미국과 FTA,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어 배터리 소재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부랴부랴 미국과 광물 분야에서만 FTA 협정을 제한한다는 계획입니다. 세계 수출 6위인 우리나라는 FTA로 관세 장벽을 허무는 데 적극적입니다. 지난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미국과 EU, 중국, 아세안 등과 21건, 국가 기준으로는 59개국과 FTA를 체결했습니다. FTA에 거부감을 가진 나라와는 다른 명칭을 쓰거나 유연한 형태의 FTA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인도나 인도네시아와는 세파, 즉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아프리카 등 개방에 부담을 느끼는 국가들은 FTA보다 자유화, 규범 수준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경제 협력 요소를 강화한 EPA, 즉 경제 동반자 협정 체결을 연내 10여 개국과 추진 중입니다. 공급망, 디지털,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규정하고 있고요. 특히 공급망 재편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유형의 FTA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세계 10대 자원 부국인 몽골, 아시아, 유럽을 잇는 요충지인 조지아가 첫 후보국이 될 전망.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우리의 대러시아 수출은 반토막 났지만 우회 수출로인 조지아로의 수출은 2배로 늘었습니다. 중남미 거점 국가인 에콰도르와는 세카, 즉 전략적 경제협력 협정을 추진 중입니다. EPA와 비슷한데 포괄적 경제협력이 강조된 게 특징. 관세 협상보다는 협력 동력 확보와 우리 기업 진출 확대를 위해 체결하는 비구속적인 업무 협약인 TIPF, 즉 무역투자 촉진 프레임워크도 추진 중입니다. 정부는 UAE, 중미의 도미니카 공화국과는 체결했고 배터리 분야 협력이 활발한 헝가리와도 이번 주 TIPF를 체결하며 경제 동맹 확장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대기업과 기술 탈취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을 상대로 기술과 아이디어 도용 여부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은 데다 위법성이 인정돼도 시정 권고에 그쳐 강제성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8년 화장품 염료를 이용해 피부에 원하는 대로 도안을 그려주는 휴대용 타투 프린터기를 개발한 프린커 코리아. 올해 LG 생활건강이 해외 박람회에서 비슷한 제품을 선보였는데 프린커 코리아 측은 자신들의 제품을 베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협업 문의가 왔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한 것인데 오히려 고소를 당했습니다.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으로 추가 고소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법률 대리인을 다시 선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LG생활건강 측은 외부 배포용 홍보 자료를 받은 게 전부라며 출시 전 제품에 대해 기술 도용을 주장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합니다. 프링커 코리아와는 단 한 차례도 대면해서 만난 적이 없습니다. 기술 자료를 제공받은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신제품 개발 과정은 프링커 코리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이처럼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기술 탈취와 아이디어 도용 분쟁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지만 시시비비를 가리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특히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중소기업들은 시간과 비용적 측면에서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이디어를 베껴갔다, 기술을 탈취해갔다고 할 때 그 증거는 다 이제 가해 기업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 책임 자체를 저한테 그 피해 기업이 다 입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위법성이 인정되더라도 법적 구속력과 강제성이 없는 시정 권고에 그칠 뿐입니다. 이마저도 제도가 신설된 지난 2018년 말 이후 시정 권고 처분 사례는 10건도 채 되지 않고 담당 조사관도 3명에 불과합니다. 그 위법성을 제거하라는 명령은 못하고 위법성을 한번 제거하는 게 어떻겠니라는 공고의 형태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피해 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기술 침해 행위 신고만 60여 건. 대기업의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행정조치를 강화하고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을 위한 원스톱 지원을 위해 범부처 상설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봄의 불청객 황사가 또 유입돼 어젯밤부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주말인 오늘도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동해안고속도로의 시야가 무척 답답합니다. 보통 바닷바람이 불며 선명하던 때와는 다릅니다. 봄의 불청객, 황사가 나타난 겁니다. 경북 울진은 미세먼지 농도가 1시간에 세제곱미터당 500마이크로그램을 넘었습니다. 강원도 강릉과 경북 영덕도 평소의 10배 수준까지 농도가 짙어졌습니다. 몽골 동부와 중국 북동부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동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황사는 점차 내륙으로 확대되면서 오늘까지 이어지겠습니다. 20일 발원한 황사가 북동풍을 타고 유입되면서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황사가 관측되고 있으며 이러한 황사는 그 밖의 지역으로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서쪽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동쪽 지역은 매우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고농도 황사가 발생하면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할 때는 KF80 이상의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황사는 내일부터 빠른 속도로 물러나며 공기질도 깨끗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오늘부터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일시 정지하지 않으면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 우회전 전용 신호 등이 설치된 곳에선 우회전 신호가 들어올 때만 진행해야 합니다.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벌점 15점에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됩니다. 관련 규정은 지난 1월부터 시행됐고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은 3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운영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한쪽 성별만 모집할 경우 정원을 채우기 어려운 지역 학교들이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제주에서도 신제주권 여중여고 신설 문제나 읍면 지역 작은 학교 살리기 방안을 남녀공학 전환과 연계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KCTV 제주방송 이정훈 기자입니다. 중앙중학교하고 중앙여중 이걸 남녀공학으로 했을 경우, 제주 일중하고 동여중 남녀공학으로 했을 경우 우리는 최소한도 중학교 아이를 가진 부모님은 학교는 가장 가까운 데 선택적으로 갈 수 있다는 확률이 지금보다 훨씬 높다는 거지요. 최근 열린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에서 김광수 교육감의 발언입니다. 대전 등 일부 지역에서 학교별 학생 불균형 해소 방안으로 남학교나 여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학교가 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제주 교육당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김 교육감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남중이나 여중 등 한 가지 성만 다니는 단성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할 경우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권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인구 구조와 별개로 교육적 측면에서도 남녀공학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특히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읍면 지역 작은 학교를 유지하기 위한 대안으로도 꼽았습니다. 도내 같은 지역의 단성학교로 있는 학교의 통학 환경이 가능한 지역에서 학교의 이전 재배치 등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남녀공학 전환 대상 학교로 지목된 일부 학교에선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내신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남녀공학 학교를 기피하는 학생들도 있는 데다 남녀공학 전환에 대한 사전 공감대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신제주권 여중고 신설과 전환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교육감이 특정 방안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연구 용역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마블 스튜디오의 신작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시리즈 마지막 편이 곧 개봉합니다. 이번 영화가 침체한 마블의 구원투수가 될지 관심입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새로운 빌런 정복자 캉을 등장시키며 마블의 5번째 세계관 문을 연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매니아. 지난 2월 개봉에 기대를 모았지만 전 세계 수익이 5억 달러를 밑돌았고 국내에서도 관객 137만 명에 그쳤습니다. 지난 2019년 엔드게임이 전 세계 흥행 3위를 기록한 이후 마블 영화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시리즈 마지막 작품이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연 배우들과 함께 월드 투어 첫 행선지로 한국을 선택한 제임스 건 감독은 봉준호 감독의 팬이자 한국 영화가 전 세계를 이끌고 있다며 한국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강조했습니다. John Bong Gil directed Villainess and Carter, and I think he's invented this incredible new way of looking at action, and we've taken a lot from that. Like I've been very inspired by what he did. 크리스 프렛 배우도 카렌 길런, 폼 클레멘티에프와 함께 팬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면서 한국 관객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공격적인 홍보전을 펼쳤습니다. Blackpink was opening at Coachella, which is pretty exciting, and New Jeans, we were listening to it, and I was like, this is actually very good pop music. You've been doing amazing things here for a long time, but to be so embraced around the entire world and in the West, it's a really special time, and so, yeah, that's very exciting. 제임스 건 감독이 경쟁사인 DC 유니버스로 이적하면서 시리즈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 3는 라쿤 캐릭터 로켓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은하계와 동료를 살리기 위한 친구들의 마지막 모험을 그립니다. 화려한 액션과 익숙한 마블 캐릭터들의 팀플레이, 유쾌한 유머와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사운드 트랙도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My Korean name is Song Kyo. All right, Guardians. Are you ready? 2014년과 2017년 개봉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시리즈 1, 2편이 국내에서 각각 131만, 273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가운데 이번 작품이 몰락하는 마블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홍상입니다. 한때 잡초만 무성했던 충북 옥천 금강수변 친수공원 일대가 황금빛 물결로 채워졌습니다. 충북 옥천군이 유채꽃 단지를 조성해서 올해 처음으로 유채꽃 축제를 개최했는데요. HCN 충북방송 이완종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옥천 금강수변 친수공원 인근 유채꽃 단지. 일대 샛노란 유채꽃이 만개하며 황금빛 물결이 일렁입니다. 따스한 봄바람에 살랑이는 유채꽃은 꽃 구경을 나온 상춘객들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합니다. 너무너무 꽃이 아름답고 이렇게 넓은 대단지가 있어서 정말 놀랐어요. 근데 오늘 가까운 친구랑 같이 시골 구경 왔는데 너무너무 만족하고. 평일 오전임에도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면서 하천변을 따라 펼쳐진 유채꽃밭은 인산이네. 저마다 꽃과 꽃 사이를 누비며 사진을 찍는 등 추억 남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 일대 유채꽃밭이 조성된 건 지난 2018년부터입니다. 당시 찾는 이들이 없어 잡초만 무성했던 공간을 인근 주민들이 직접 잡초를 정리했고
옥천군이 지역명소 사업 추진을 통해 유채꽃밭을 조성한 겁니다. 특히 군은 지난해 8만 3천 제곱미터 부지에 1,000kg의 유채 종자를 파종하고 데크와 전망대, 포토존을 설치해 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곳에 마련된 아름다운 포토존에서 즐거운 추억 담으시고 꽃 향기로운 꽃과 버드나무와 강이 어우러진 정말로 최고의 경관을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 옥천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제1회 향수옥천 유채꽃 축제. 다음 달 14일까지 노란 꽃들의 향연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HCN 뉴스 이완종입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한 해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통수식이 열렸습니다. 농민들은 힘차게 쏟아지는 물줄기를 바라보며 풍년을 기원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겨우내 닫혀있던 수문이 열리고 힘찬 물줄기가 쏟아집니다. 바닥이 보였던 수로는 금세 물이 한가득 들어찹니다. 안전 영농을 기원하는 통수식 모습입니다. 고풍 저수지의 유효 저수량은 782만 톤으로 축구장 1,700여 개 면적 농경지에 물을 공급합니다. 수문 틈으로 뻗어나온 물줄기는 인근 농경지로 흘러가 영농의 시작을 알립니다. 농민들은 쌀값 하락 속에 시름은 깊지만 올해 농사도 풍년이길 기원합니다. 올 한 해도 좋은 날씨가 좀 뒷받침해서 좋은 쌀, 또 좋은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기를 또 바라고요. 또 이 물로 인해서 또 부족하지 않게 구석구석까지 전부 공급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농어촌 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3,300여 곳의 평균 저수율은 75%입니다. 남부지방 저수율은 평년 수준을 밑돌고 있지만 모내기철에 맞춰 안정적인 물 공급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하천에서 물을 직접 끌어올리는 양수조류, 또 저수지 물 채우기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용수를 최대한 확보해서 금년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927년 처음으로 섬진강 물을 호남평야로 끌어오면서 시작된 통수식. 뻗어나온 힘찬 물줄기가 가을 들판을 풍성한 황금빛으로 물들이길 기원해봅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대통령 별장으로 쓰였던 청남대의 소유권이 충청북도로 넘어온 지 올해로 20년째입니다. 충청북도가 청남대 개방 20년을 맞아 대통령의 가족과 관계자 등이 묵었던 침실에서 숙박까지 할 수 있는 사실상 두 번째 국민 개방을 시작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1983년에 문을 열어 20년간 대통령들의 별장으로 사용된 청남대. 지은 지 20년 만인 2003년 4월 충청북도로 소유 관리권이 이관됐습니다. 이후 민간에 개방됐지만 산책로 등 외부 위주로 관람할 수 있어 대통령의 생활상을 느끼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충청북도가 개방 20년 만에 대통령의 가족 등이 사용한 침실에서 숙박까지 할 수 있는 제2 국민 개방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관람객들은 객실 문 앞에 서서 내부만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직접 하룻밤을 묵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시범 개방 대상은 본관동 1층 손님용 객실 5곳, 청남대의 마지막 경비 대대장과 대청호 수몰민 등 10명이 추천을 받아 첫 이용객으로 초청됐습니다. 너무나 참 영광스럽고 과거 그 당시 생활했던 것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오늘 밤 과연 이곳에서 제대로 잠을 잘 수 있을까. 대청댐 건설로 고향을 잃은 수몰민 부부도 청남대에서의 하룻밤이 마치 꿈만 같습니다. 여기서 숙박을 한다는 그건 생각지도 못했던 일인데 하여튼 이거 촌놈이 출세한 거지 뭐. 충청북도는 대통령 부부 침실을 제외한 본관 2층 5개 객실도 추가로 개방해 숙박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경호실 직원들이 쓰던 건물의 객실과 별관 내부 단체실 등 11개 객실 개방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남대의 아침, 청남대의 밤, 또 청남대의 호수를 이제 국민에게 진실로 돌려주는 첫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계기로 해서 온 국민들이 청남대에 와서 주무실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안과 예산이 의회를 통과하면 하반기에는 누구나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전남 보성의 세계차 엑스포 개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야구장과 궁궐에서 또 SNS로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홍보가 한창인데요. 천물 녹차 따기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김범환 기자입니다. 한국 시리즈 11번 우승에 빛나는 광주의 야구 성지 기아 챔피언스 필드입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열띤 응원전이 펼쳐집니다. 멀리 보성에서 세계차 엑스포도 홍보하고 응원도 하기 위해 군민 등이 나선 겁니다. 광주 야구장에서 보성 군민이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 응원해 주신 만큼 보성 세계차 엑스포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경기장 밖에서도 보성 녹차 음료와 홍보물 등을 나눠주며 세계차 엑스포의 성공 개최 분위기를 돋웠습니다. 보성 세계차 엑스포에 놀러오세요. 앞서 보성군은 서울 경희궁에서도 조선시대 임금께 차를 올리던 행렬을 재현하며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실록이 내려앉은 차밭에서는 절기로 우전 즈음에 나오는 참새혀 모양의 명품 천물녹차 수확도 시작됐습니다. 개막 당일에 에어쇼와 함께 다채로운 체험 행사도 마련되는 보성 세계차 엑스포는 오늘 29일부터 90회 동안 열립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전남 진도에서 열리는 신비의 바닷길 축제장을 찾았던 관광객 2명이 갯바위에 고립됐다가 20여 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어제 저녁 7시 30분쯤 전남 진도군 굴포리에서 50대 남녀 2명이 갯바위 주변을 산책하다가 만조로 물이 들어차 고립됐다는 신고를 받고 헬기를 띄워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경기 광명시 소화동에 있는 가구업체와 비닐하우스 등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시간 40여 분 만에 꺼졌고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피해 규모와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경기도 고양시 화정동에 있는 건영 아파트와 일대 오피스텔 등이 한때 정전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1000여 세대에서 정전이 발생해 40여 분 만에 모든 복구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력은 다른 상가 건물의 전기설비 불량 문제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군벌끼리 유혈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수단 체류 한국인들의 철수를 위해서 특전사 707 특임대와 수송기가 어제 현지로 출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단 정부군과 준군사 조직이 사흘간의 휴전에 합의해 귀추가 주목됩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의 최정예 707 대테러 특수임무대와 공군 최정예 특수요원인 공정통제사 등 50여 명이 수단에 체류 중인 한국인 철수작전에 투입됐습니다. 이들을 태운 공군 슈퍼 허큘리스 수송기가 어제 김해공항에서 수단 인접국인 지부티로 출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주일째 유혈 충돌을 벌인 수단 정부군과 중군사 조직 신속지원군이 유엔 등 국제사회가 제안한 72시간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수단 정부군은 현지 시간 21일 저녁 성명을 통해 사흘간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압델 파타 부르한 장군이 이끄는 정부군은 수단 국민이 라마단의 종료를 기념하는 이슬람 축제 이드 알피트르를 축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휴전에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스밀라히르라흐마니르라힘 وأصلي وأسلم على سيدنا محمد المبعوث رحمة للعالمين. المواطنين الشرفاء تمر على بلادنا هذا العام مناسبة عيد الفطر المبارك وبلادنا أصابها جرح بالغ. 이 앞서 모하메드 함단 다갈로 장군이 이끄는 준군사 조직 신속지원군도 성명을 통해 현지 시간 21일 새벽 6시부터 휴전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신속지원군이 제시한 휴전 개시 시간 이후에도 수도 하르툼 등에서 산발적인 총격이 이어졌습니다. 또 중부도시 에로베이드에서는 유엔 산하 국제이주기구 직원 한 명이 총격전 속에서 차량에 가족을 태우고 이동하다 사망했습니다. 양측은 이전에도 3차례나
일시 휴전 합의를 깬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휴전 합의가 지켜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수단에서 자국 외교관들을 철수하는 것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The military continues to pre-position capabilities nearby in case they're needed, but there has not been a decision made that they will be needed. 커비 조정관은 수단의 불확실한 상황으로 미국인들은 현 시점에서 조율된 정부 차원의 철수를 기대할 수 없다며 수단에 있는 모든 미국인들은 폭력 사태에 대비해 스스로 안전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지난 13일 발사해 홋카이도 주변에 낙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보를 발령한 물체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ICBM급에서 분리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위성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애초 일본에 낙하할 것으로 예측된 물체를 추가 분석한 결과 북한 미사일이 비상 중 분리돼 생긴 것일 수 있고 이후 이 물체는 일본의 영역에 낙하할 가능성이 없어진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발사된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해 신형 3단식 고체 연료 추진 방식 ICBM급 탄도미사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접경한 러시아 서부 도시 벨고로드에서 비행 중이던 전투기에서 폭탄이 잘못 투하되면서 시내 일부 아파트가 파손되고 주민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현지 시간 20일 저녁 10시 15분쯤 공중우주군 소속 수호이-34 전폭기가 벨고로드 상공을 비행하던 중 항공 탄약의 비정상적 투하가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벨고로드주의 주지사는 텔레그램 계정에 올린 글에서 시내 한 거리에서 폭발이 일어나 직경 약 20m의 구덩이가 생겼다면서 여성 2명이 다치고 아파트 4가구가 파손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컴퓨터 시대가 열렸습니다. 컴퓨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선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기존 관념을 깬 컴퓨터. 마치 여러 대 컴퓨터를 연결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한 대의 PC입니다. 아예 손으로 들고 방향 조정이나 입력을 할 수 있는 마우스 등 기발한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컴퓨터 본체에 예전엔 볼 수 없었던 버튼들이 달려 있습니다. 컴퓨터 작업을 하다가 전화가 걸려오면 키보드 위에 버튼을 누른 뒤 이어폰을 통해 바로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디스켓을 사용하듯이 사진을 컴퓨터 본체에 집어넣어 사용하기 때문에 쉽게 전자앨범 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휴대용도 불편해서 입은 채 사용하는 컴퓨터가 등장했습니다. 악수하는 순간 손목에 찬 첨단 단말기로 전자 명함이 곧바로 저장되고 치마 끝에는 인공위성을 통해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GPS가 부과됐습니다. 노트북 작업을 하다 접으면 스타일리시한 패션 소품으로 변신합니다. 겉보기는 중국집 배달원이 들고 다니는 철가방이지만 안에는 최고급 부품들을 집어넣은 훌륭한 컴퓨터입니다. PC의 기능을 높이는 업그레이드에 식상한 젊은이들이 PC 튜닝 쪽에 눈을 돌리면서 아예 수족관처럼 꾸민 것도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의 하나라는 컴퓨터. 이러한 입력 장치의 발전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황사를 뚫고 이번 주말에도 나들이 차들이 많겠습니다. 이번 주말 고속도로는 다소 혼잡 수준 보이겠는데요. 교통량으로 비교하면 지난주에 비해 토요일은 21만 대, 일요일은 10만 대 정도 차들이 많아지겠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고속도로 달리기 수월한 편입니다. 경부선마저도 원활한 모습이고요. 이제 막 짧게 주춤하는 곳들이 점차 생기고 있습니다. 경부선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 시구간마저도 수월하게
빠르게 통과하면서 부산 쪽 서초 일대에서 이동량만 많을 뿐 크게 어렵지 않고요. 경기권 통과하는 데도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정오 무렵에는 이 기흥동탄 일대 지나기가 상당히 버겁겠고요. 다시 한번 북천안부터 옥산 분기점까지도 긴 정체 예상됩니다. 15번 서해안선 외곽 방향 정체 일찍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은 순산터널 일대에서 짧게 주춤했다가 서평택부터 서해대교까지 벌써 충청권 진입하려는 차들이 많고요. 153번 평택시흥선 이용해서 외곽 쪽으로 이동하신다면 남한산 나들목 일대에서 짧은 구간이지만 속도가 뚝 떨어져 있습니다. 강원 지역으로 향하는 차들도 많아집니다. 52번 광주원주선 원주 쪽 동곤지암 일대에서 2km 구간, 초월 일대에서도 2km 구간 정체고요. 50번 영동선 강릉 쪽으로도 이동량 많아지면서 용인부터 양재터널까지 버겁습니다. 안전띠 착용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오늘도 황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방에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충청 이남 지방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올라 있는데요. 오늘까지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황사가 나타납니다. 외출하실 때 KF80 이상의 미세먼지용 마스크 꼭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전남 해안과 영남 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초속 20m 이상의 강풍도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12.3도, 대전이 11.1도, 부산은 12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1도, 대전도 21도, 광주 22도, 부산은 17도로 예상됩니다. 황사는 내일부터 사라지겠고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 예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뒤 3부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